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어머님이 뭐가 미안해요. 10년입니다. 3650일. 누군가의 몸을 씻기고 약을 챙기고 새벽마다 뒤척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밥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재활치료를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명절도 없었고 여행도 없었습니다. 내 생일에 케이크를 먹은 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 조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미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누가 있었냐는 겁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며느리 편에. 오늘 이 이야기는 무너지지 않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이른 봄 햇살이 창문을 간신히 비추던 어느 날 아침, 정미선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아침약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욕창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직접 몸을 돌려 눕혀드리는 것과 드시기 편하도록 잘게 다진 영양죽을 만들고 허리 각도를 세심하게 조절해 놓은 전동 침대가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 갈아드리는 흰 수건. 어머니, 약 드셔야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작은 눈짓 하나였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뇌졸중으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후 말씀을 거의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미선은 그 눈을 10년째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불편하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그 모든 말들이 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37살의 봄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주는 무뚝뚝했지만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 영업팀장으로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미선의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나름 조용하고 안온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2해가 지나던 해 가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가정에서 전담으로 돌봐드릴 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동생은 지방에 살며 형수님이 계시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남편 태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미선은 스스로 자리를 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시어머니 방 옆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왜 그걸 해요? 시어머니가 잘해줬어요? 사실 오복순 여사는 처음부터 미선에게 잘 대해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살림이 어떠니, 음식이 어떠니, 반찬 가짓수가 어떠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미선의 친정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씀도 가끔 하셨고요. 그런데도 미선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미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가는. 그렇게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꿉니다. 미선도 바뀌었고 태준도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미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말수가 줄었으며 새벽에 혼자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태주는 점점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회사가 좀 바빠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미선도 딱히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간호만으로도 하루가 꽉 찼으니까요. 그 다음엔 주말 출장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이 되더니 나중엔 거의 매주였습니다. 그래도 미선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설마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새벽 약을 드리러 일어났다가 거실을 지나던 미선은 소파 위에 걸쳐진 태준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야겠다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는데 바스락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2인 조식 포함, 객실 1박, 날짜를 봤습니다. 바로 사흘 전이었습니다. 태준이 대전 거래처 출장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야근, 출장, 전화를 받지 않던 날들, 명절에 일찍 나가던 것들 등 모든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그 영수증을 아주 천천히 다시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어머니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관찰하는 눈, 기억하는 눈, 저장하는 눈. 그날 이후 미선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드 명세서를 뒤졌습니다. 태준 명의의 카드는 집에서 함께 관리하는 가게용과 미선이 잘 보지 않던 개인용 2장이 있었습니다. 개인용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미선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음식점들, 꽃집, 영화관, 그리고 반복되는 호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주기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3년이 넘었습니다. 미선은 손이 떨렸지만 그 내역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준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어디서 나가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전화를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 미선은 시어머니 간호를 하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태준이 충전 중에 두고 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의 이름 대신 이모티콘 하나만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가족 결합 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 번호와 통화한 횟수가 한 달에 수십 건이 넘었습니다. 새벽에도 주말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선의 오랜 친구 중에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미선아, 그 번호 태준 씨 회사 격리팀 직원이야. 이름이 김지수라고. 나이는 38. 태준보다 12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미선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예전에 태준이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 격리애가 일을 잘해. 꼼꼼하다고.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시어머니 약을 드리면서 오래도록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지쳤나 봐요. 오복순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을 감지 않고 미선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선이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손발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복순 여사가 미선의 손목을 꽉 잡으셨습니다. 마비된 왼손으로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잡았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눈이 전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미안하다. 미선은 그 순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억눌러 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삼켜온 외로움, 서러움, 억울함, 지침 그 모든 것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두 여자가 그 작은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손등을 계속 두드려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손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복순 여사가 달라지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요즘 어머니 의지가 대단하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불편한 왼손으로 글씨 연습도 하셨습니다. 처음엔 선도 제대로 못 긋다가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미선은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짓으로,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연습장 종이를 찢어 글씨를 꾹꾹 눌러 쓴 쪽지였습니다. 통장, 장롱 밑. 미선은 영문을 모른 채 장롱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엔 낡은 청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복순 여사 명의의 적금 통장 2개, 도장, 그리고 또 다른 쪽지. 내 이름으로 변호사 불러라. 미선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선과 오복순 여사 사이에 조용한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가 내민 통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미선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미선이 모아온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3년치 카드 명세서, 통화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 이건 친구가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탐정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눈이 밝아진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더니 안경 너머로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하셨다는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언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공증도 받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요? 네, 직접이요. 오복순 여사의 공증 유언서 작성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빌라를 방문했습니다. 공증인도 왔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마비된 손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명하셨습니다. 유언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한 채, 적금 일채, 기타 금융 자산을 며느리 정미선에게 남긴다. 아들 강태준에게는 다음에 한 문장을 남긴다. 태준이는 이미 제 몫을 다 썼다. 공증인도 변호사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명하고 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미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선도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태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즈음 태준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주말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그 문자를 받고 그냥 확인 표시만 눌렀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 미선은 두 번째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지수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장 앞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직접적인 폭로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우 구체적인 날짜들과 장소들, 그리고 업무 시간 중 이루어진 통화 내역 일부가 첨부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회사 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 우편물을 보낸 게 누구인지 미선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수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사팀에서 개인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 면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지수는 한 달 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 태준에 대한 소문도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팀장이라는 자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먹고 삽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자 거래처 미팅에서 태준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팀장 연임 심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선이 움직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태준은 뭔가 찔린 듯 멈췄다가 괜찮은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미선은 부엌에서 차 두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조용히 올려두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이게 갑자기 뭐야? 내가 뭘? 다 알아요. 단 네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태준과 김지수가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3년 전부터였죠? 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있어요. 카드 명세서도요. 통화 기록도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아, 나 잠깐만. 변호사도 만났어요. 어머니 유언서도 이미 공증받았고요. 그 말에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거기에? 어머니는 제 편이에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복순 여사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준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 편을 들면 어떡해요. 저 아들이잖아요. 오복순 여사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처럼 태준은 한참을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측 변호사는 처음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재산은 50대 50, 위자료 없음. 간병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미선의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3년 넘는 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들,
수십 차례의 불륜 관련 지출 내역, 오복순 여사의 공증 유언서, 그리고 미선이 10년간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 간병을 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료 기록과 증언들. 태준 측 변호사가 잠시 멈추더니 태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태준은 법정까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미선 지분 100% 이전. 태준은 아파트에서 퇴거.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 10년간 전업 간병에 따른 경력 단절 및 노동 손실은 향후 재산 분할 산정에 포함. 오복순 여사의 유언에 따른 상속은 법적으로 유효. 태준은 서명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미선은 그날 집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오복순 여사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게 그분의 미소였습니다. 미선은 그 미소를 보면서 처음으로 모든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미선은 그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태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지수와도 헤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회사 팀장 자리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새 출발을 한다고 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좋아하던 꽃꽂이 수업, 읽다 만 책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잡은 파트타임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공백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이력서를 쓰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10년간 무엇을 하셨냐는 질문에 잠시 말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복순 여사의 건강은 그 후 조금씩 나빠지셨습니다. 의사는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표정이 더 밝아지셨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작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미선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 그게 두 사람의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복순 여사가 다시 쪽지를 내미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세 글자였습니다. 고마워. 미선은 그 쪽지를 접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미 가슴 안에 있었으니까요. 10년의 간호가 10년의 배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쳤을지 그걸 감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미선은 그 10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동안 강해졌고 지치는 동안 단단해졌으며 외로운 동안 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에게 등을 돌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 싶은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미선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미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말 한마디보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혼자 삼켜온 말들, 여기서는 꺼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